1594년 이순신이 올리는 장계 한 통이 선조에게로 향한다. 그것은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더는 군을 통솔할 수 없으니 신을 수군 통제사에서 면직시켜 줄 것을 청합니다. 사직을 요청하는 이 장계 한 통은 장차 이순신의 비극적인 최후를 예고하는 서막이었다. 이순신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원균 때문이었다. 전쟁 3년째인 그 즈음 원균은 사사건건 이순신과 대립하며 이순신의 군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 끝에 이순신이 선택한 게 사직 요청이었다. 그러나 이 사직 요청에 대한 선조의 반응은 의외였다. 대체 원균과 이순신이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요? 원균이 10살 남짓 되는 제 첩의 아들을 군사 공로에 참여시켜서 상을 받게 하였으므로 이순신이 그 일 때문에 불쾌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유독 이순신만 군율을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 장담할 수 있어. 내 생각에는 이순신의 죄가 원균보다 더 심하다고 여겼지요. 선조의 두둔에도 불구하고 원균의 부당한 행동은 분명한 듯하다. 2개월 후인 이듬해 2월, 원균은 그 책임을 물어 이곳으로 좌천된다. 이순신과 원균의 갈등은 개전 초기부터 드러났다. 개전 초기 적들의 머리를 자르는 데서부터 두 사람의 방식은 전혀 달랐다. 이순신은 수급 챙기는 것을 말렸지만 원균은 그러하지 않았다. 적선을 불사를 때 경상수사 원균과 남해 현령 기후군 등이 뒤쫓아와서 물에 빠져 죽은 외적들을 찾아 건져내어 머리를 베는데 50여 개나 되었습니다. 4번 접전할 때 활에 맞아 죽은 외적이 무척 많았지만 머리 베인 것은 많지 않았는데 경상수사 원균은 접전한 이튿날 협선을 보내어 거의 다 시체를 거두어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 머리를 베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머리를 베어 오는 것을 그 전공의 증거로 삼으니까 병사들이 아마 싸움하기보다는 죽어서 떠다니는 시체를 건져서 목을 자르는 일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선조에게 필요한 장수는 그런 원칙주의자가 아니었다. 선조는 집요할 정도로 원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이순신을 밖에서는 어떻게들 보고 있어? 순신은 장수로 쓸만하옵니다. 더하여 원균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록 약점은 있으나 용기를 내어 잘 싸우는 점이 있긴 하옵니다. 짐이 듣기로 원균은 나라 일을 위해서는 참으로 정성을 쏟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고 하던데 경들은 어떻소? 원균 역시 전쟁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허락할 수야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쓸 수 없는 유인입니다. 지금 부임하고 있는 충청도의 사람들도 원균을 불편하게 여긴다 하옵니다. 그야 원균이 억세기 때문이지. 저번에 원균에게 탐욕이 있다고 논란이 있었지만 내가 볼 때 원균은 지극히 청백한데 탐욕이라 하니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원균과 같은 장수를 어찌 지극히 청백하다고까지 하오리까? 원균과 같은 장수를 흔히 볼 수는 없을 게야. 선조에게 이순신은 다루기가 까다로운 장수였다. 정치적인 당파도 없고 매사가 원칙적인 이 장수가 선조는 무거웠던 건지도 모른다. 함께 데리고 가기에는 차라리 원균이 편했을 것이다. 강력하게 원균을 언급한 날로부터 한 달 후 선조는 이순신에게 급작스런 명령 하나를 내린다. 지금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고 있다고 한다.
그대는 부산 앞바다로 나가 가토 기요마사를 잡아오도록 하라. 느닷없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선조의 분노가 폭발하고 만다. 한산도의 장수는 편안히 누워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저 배를 거느리고 기세를 부리며 기슭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니 나라는 이제 그만이다. 어찌할꼬. 이순신은 왜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는가? 군사 논리로만 놓고 본다면 당시 이순신은 군대를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내륙의 적들에게 가는 식량 보급로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그 자체로 적들에겐 엄청난 압박이었다. 무리한 전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 임금이 수영에 보낸 그 유지를 보면은 임금은 그 승전보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특히 그 가토 기요마사의 머리를 저 애타게 기다렸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정치적 상징성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군대를 움직이지는 않았죠. 그것이 아마 그분의 생애에 커다란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라. 임금은 가토의 머리에 걸린 정치적 상징성에 목말라 했다. 난 그 정치적 상징성과 나의 군대를 바꿀 수는 없었다. 내가 가진 한웅kum이 조선의 전부였다. 난 임금의 장난감을 바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에 한탄했다. 난 임금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함대를 움직이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원균이 다시 등장한다. 선조가 나라는 끝장났다며 한탄을 했던 그날, 원균은 선조에게 건의서 한 장을 올린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백 척의 군함으로 나가 위세를 떨치며 바다에서 시위를 하면 가토 기요마사는 본래 해전에는 익숙치 않으므로 겁을 먹고 반드시 군대를 거두어 돌아갈 것입니다. 신이 지난날 수군을 맡고 있을 때 경험으로 올리는 말입니다. 선조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 며칠 후 이제 이순신이 설사 가토 기요마사의 대가리를 들고 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순신이 글자를 알긴 하는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도다. 한낱 무장으로서 어찌 조정을 이토록 경멸히 여긴단 말인가? 아무래도 원균으로 해군의 선봉을 삼아야겠다. 다음 날 선조는 원균에게 비밀 문서 한 장을 보낸다. 조정에서 어떤 논의도 없었건만 선조는 이 문서에서 원균의 재기용을 약속한다. 내가 본시 경의 충성과 용맹을 알고 있으므로 이제 경우로서 경상우도 수군절도사 겸 경상도 통제사를 삼는 것이니 왜구들을 모조리 무찔러 나라를 건져 역사의 이름을 남기도록 경언 힘을 쓰라. 선조의 비밀 문서가 전달된 지 꼭 28일 뒤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체포된다. 이 현장에서 인수인계를 받은 것은 물론 원균이었다. 한산 수영의 모든 군비를 인계받은 원균은 결국 이 바다를 넘고 만다. 완벽한 패배였다. 당시 이순신이 체포되면서 원균에게 인계한 통제영의 재산 목록은 이랬다.
그것은 당시 조선 수군이 가진 군비의 전부였다. 이 참담한 패배 소식을 이순신은 백의종군 중에 듣는다. 나는 아마 그 두 가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절망감이 있었겠고, 그리고 그 절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운명을 전환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두 가지 그 아주 괴로운 그 모순들이 그의 내면에서 막 들끓고 있었겠지요. 이순신을 체포할 때 선조가 말한 이순신의 죄목은 대략 3가지였다. 이순신은 조정을 속였으니 임금을 없인 여긴 죄가 있고, 적을 놓아두고 잡지 않았으니 나라를 저버린 죄가 있다. 또 남의 공로를 빼앗고 또 남을 죄에 빠뜨렸으니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다는 게 그 죄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상이 있으므로 마땅히 법률대로 사형을 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제 고문하여 그 사실을 알고자 한다. 선조는 임진년 상황까지 다 끄집어내어 죄를 물었다. 개전 초기 이순신의 전투는 주로 적을 먼저 맞은 경상우수영, 즉 원균의 부대를 도와주는 전투였는데, 선조는 그때 이순신이 지원 전투에 미적거렸다는 트집을 잡는다. 그것은 억지였다. 당시 이순신은 좌수영에 있었다. 아직 적을 맞지 않은 이곳에서 경상우수영까지 지원 전투를 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 적은 파죽지세로 밀려 올라오고 여기저기 싸움도 못 해보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 장수들 사이에서는 전라도만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여기서 출전할 때 그 이순신 장군의 내면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런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또 암울하고, 왜냐하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바다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럴수록 더 이렇게 결의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는 전날까지도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은 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순신은 늘 왜 불안하지 않았겠는가? 적에 대한 정보도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만류하는 부하들을 설득해 지원 전투에 나선다. 물론 이순신의 출정은 모두 대승리를 거둔다. 그러나 그 모든 승전도 선조에겐 다 무효였다. 선조는 이순신을 꼭 죽이려 했다. 선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순신을 체포하기 한 해 전, 선조는 이미 한 장수를 죽였다. 바로 김덕령이다. 김덕령은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5,000명의 의병을 모아 자진 출병, 여러 차례 전공을 올린 뛰어난 장수였다. 그런 김덕령이 하루아침에 역도로 몰린 건 이몽학의 난 때문이었다. 김덕령은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출동 중에 이미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회군을 하는데, 이때 회군한 것이 적과 내통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같은 의병장 출신이었던 곽재우도 함께 체포된다. 누가 봐도 누명이었다. 그럼에도 선조가 전란 중에 잘 싸우고 있던 장수까지 체포하는 무리수를 둔 이유는 뭔가? 그것은 당시 선조에 대한 민심 이반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선조는 바로 파천할 뜻을 드러낸다. 신하들은 격렬히 반대한다. 종묘와 원릉이 모두 이곳에 계시는데 어디로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경성을 고수하여 외부에 원군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하께서 만일 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끝내 파천하신다면 신은 종묘의 대문 밖에서 스스로 자기를 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일단 도성을 나가시면 민심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가마를 맬 인부도 길모퉁이에 가마를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 가지 않고 경들과 더불어 목숨을 바칠 것이니 그만들 하시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선조는 궁을 떠난다. 이날 경복궁이 불탔다. 분노에 찬 백성들이 지른 불이었다. 선조의 피난길은 참담한 도망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선조는 끝없이 위로 올라갔다. 백성을 버리고 떠난 왕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크면 클수록 선조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선조는 피난길 내내 불안에 떨며 계속 더 멀리 도망가야 한다며 신하들을 재촉했다. 적이 이미 강을 건넜단 말이오. 어제 저녁에 이미 입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곳에 있으면 어찌하겠단 말이오. 어서 속히 피해야겠소. 오늘은 미처 떠날 수 없으니 내일 조용히 거동하시옵소서. 아니요, 오늘 떠나야겠소. 경들은 다른 말 말고 속히 떠날 준비를 하시오. 개성에서 평양으로, 다시 정주로. 그러고도 불안한 선조는 급기야 망명의 뜻을 드러낸다. 나는 천자의 나라에서는 죽을 수 있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소. 외적의 손에 죽기보다는 차라리 중국에 가서 죽겠소. 백방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가는 곳에는 외적도 갈 수 있는 곳이므로 본국에 있으면 발붙일 땅이 없을 것이오. 소신의 생각에는 요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들어갔다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는 반드시 압록강을 건너갈 것이요. 기꺼이 망명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왕. 그게 전쟁을 치르고 있던 조선의 얼굴이었다. 민심 이반은 당연했고 그럴수록 선조는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장수들에게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신우주까지 이렇게 밀려와 있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한 장수가 연전연승을 하고 백성들의 모든 인망을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선조는 정치적으로 매우 괴로워했던 것이 아닌가.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니까 좀 의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그 권력보다, 자기의 고난보다 더 큰, 자기의 성과보다 더 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선조가 갖는 두려움의 배경에는 선조 개인의 출신 조건도 큰 몫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는 조선 왕조에서 처음으로 반개 인물로 왕위에 오른 임금이었고 모후는 후궁 출신이었다.
왕이 아니라는 콤플렉스. 그것은 언제든지 권좌에서 내려질 수 있다는 피해의식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불안한 민심까지 함께 상승작용하면서 선조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선조는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했다. 그 의심과 불안 끝에서 결국 선조는 김덕령을 죽인다. 그것은 단지 김덕령이라는 한 개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곽재우는 은둔해버린다. 정유재란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조선은 그나마 있던 장수마저 잃어버린 꼴이었다. 김덕령과 곽재우, 그들은 이순신의 전우였다. 김덕령의 죽음, 그것은 선조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였다. 선조는 얼마든지 이순신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덕령의 죽음과 곽재우의 은둔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를 생각하는 일은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순신은 결국 그 두 사람의 말로를 보면서 이 세상은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았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한테 물러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러설 자리가 없. 나는 김덕령처럼 죽을 수도 없었고 곽재우처럼 살 수도 없었다. 나는 다만 적의 적으로서 사라지고 죽어지기를 바랬다. 나는 나의 충을 임금의 칼이 닿지 않는 자리에 세우고 싶었다. 장수로서 살자면 임금의 칼이 다가오고 장수의 길 포기하면 적의 칼이 다가온다. 적이 밀려오는 바다와 임금이 밀어내는 땅의 경계선, 임금의 칼과 적의 칼이 양날을 드러낸 그 칼날 같은 경계선 위에 이순신이 서 있다. 어느 쪽으로 돌아서도 칼날은 피할 수 없었다. 선조와 이순신, 그들은 조선이라는 배를 함께 탄 두 명의 선장이었다. 전쟁이라는 바다 위에서 두 사람의 항로표가 다를 때 배는 침몰하게 돼 있다. 문제는 선조의 항로표가 적에게로 향한 것이 아니라 이순신에게 향해 있었다는 데 있다. 선조에겐 이 전쟁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두 가지 모순이었다. 전쟁을 끝내려면 이순신을 살려야 하고 불안을 해소하자면 이순신을 죽여야 했다. 전쟁의 바다는 막막하게 밀려오고 있는데 내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배 위에서 이제 두 사람은 또 한 번의 경랑을 만난다. 정유재란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배는 12척뿐이다. 이순신이 한산 수영에서 만 3년 반 동안 구축해 놓았던 모든 군비는 원균과 함께 7천량 바닷속에 수장돼 버렸다. 이순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선조에게도 아무것도 없음을 뜻했다. 배 12척. 그것이 이순신이, 조선이, 선조가 가진 군비의 전부였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이 연안 일대를 돌아다니시다가 여기 와서 그 배설이 칠천량 전투에서 물러서면서 그때 배 12척을 이 인근 해역에다가 이제 정박시켜 놨는데 그 배를 찾아가지고 전라도 저 해남 무수용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배가 그때 이순신이 가진 배 전부였죠. 12척이. 우수영에서 내 군사는 120명이었고 내 전선은 12척이었다. 그것은 많거나 적은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일 뿐이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고 그 밖에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순신에게는 돌아갈 수용도 지켜내야 할 군비도 없었다. 진정 이순신이 위대해야 한다면 바로 그 지점일 것이다. 이순신은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받아들일 뿐이다. 정유년 가을, 이미 적들은 산발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이순신은 단 12척으로 정유재란 그 또 한 번의 전쟁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순신은 배 12척을 이끌고 해남으로 향한다. 싸워야 한다면 그 싸움의 장소는 적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이 선택해야만 했다. 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적을 불러들여야만 했다. 이미 배 12척으로 짤 진법은 없었다. 나는 12척뿐이었다. 벽파진 동쪽의 넓은 해역은 나만의 사지였고 울돌목은 적과 나의 사지였다. 아무런 방책이 없다. 일자진 뿐이다. 12척으로는 다른 진법이 없다. 다만 한 줄기 홀겹의 횡대였다. 횡대의 뒤는 물이었다. 이순신이 선택한 바다, 그곳은 사지였다. 이곳에서라면 어차피 100척이건 12척이건 죽음의 조건은 같다. 저 바다가 이순신을 삼키면 적들도 함께 삼킬 것이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진법이 바로 12척에 의한 일자진입니다. 그 일자진의 뒤쪽으로는 아무런 조선수군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어떤 선택된 작전이라기보다는 어찌할 수가 없이 강요된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 넓은 바다에 홑겹 횡대로 12척의 배가 섰다. 급류는 공평하다. 적의 배도 이순신의 배도 이 급류를 빠져나갈 수는 없다. 100척이든 12척이든 이 급류 위에선 하나와 하나의 대결뿐이다. 삶은 죽음을 받아들인 그 끝에서 왔다. 이순신은 승리했다. 완벽한 승리였다. 명량해전은 그렇게 완성된다. 단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133척을 격파한 전투. 세계 해전 사상 유례가 없다는 전투다. 누구는 그것이 불가사의라고 하지만 어차피 삶이란 늘 죽음을 통과하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명량해전 승전보에 가장 난처한 사람은 선조였다. 선조는 이순신이 승전하면 승전할수록 더 초조했고 그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순신은 사소한 적을 잡은 데 불과하다. 그가 그의 직분을 수행한 것일 뿐 큰 전공을 세운 것은 아니다. 이순신에게 벼슬을 올려주지 않으면서 포상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 승전보가 올라간 지 2달이 지나도록
선조는 어떤 교지도 어떤 보상도 내려보내지 않았다. 이곳 고화도에서 이순신이 받은 건 너의 죽음만은 면해주겠다. 면사, 그 단 2글자였다. 면사, 이에 대해 난중일기는 단 한마디뿐이다. 정유년 11월 17일 비가 내렸다. 경리 양호의 차관이 초유문과 면사첩을 가지고 왔다. 면사첩을 받던 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 나는 면사 2글자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죽이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면사 2글자 속에서 뒤척이며 돌아눕는 임금의 해소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글자 밑에 옥새는 인주가 묻어날 듯이 새빨갰다. 면사첩 제도는 본디 명나라의 제도로 이 면사첩을 보낸 건 선조가 아니라 명나라였다고도 한다. 그걸 누가 보냈건 중요한 건 여전히 당대 권력이 이순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순신의 삶과 죽음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너의 죽음을 면해 주겠다는 무슨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보증서와 같은 것인데, 이순신 장군 그분의 생애에서는 삶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가 늘 포개져 있었고, 그 포개진 자리를 향해서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서 삶과 죽음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었지요. 면사, 너의 죽음만은 면해주겠다고 했으나 적진에서 이순신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 이순신의 몸을 지킬 능력은 이순신만이 가지고 있었다. 이순신이 살릴 수 없는 목숨은 타인뿐이었다. 정유년, 어머니에 이어 또 하나의 죽음이 이순신을 찾아온다. 밤 2시쯤에 꿈을 꾸었는데, 내가 말을 타고 가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나서 다시 보니 막내 면을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에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 집안 편지를 전했다. 봉한 것을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먼저 떨리고 정신이 어질하여 어지러웠다. 대충 겉봉을 뜯고 편지를 보니 겉에 통곡 2글자가 씌어있다. 면이 전사했음을 짐작했다.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울고 싶건만 이렇게 참으며 연명을 하니 마음은 죽고 형상만 남아 울부짖을 따름이다.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구나. 마음 놓고 통곡할 수도 없어. 강막지의 집으로 갔다. 근데 그 내면은 매우 비통하고 엄격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는 단 한 줄이더군요. 강막지 집에 가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관리하는 데서 그 얼마나 엄격했던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아무리 엄격한 분이라도 역시 터져나오는 울음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 때 그 종의 집에 가서 울었다 그렇게 써놓으셨더군요. 한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죽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이로부터 이순신은 꼭 1년 열흘을 더 산다. 그 1년 열흘 동안의 삶은 곧 죽음을 사는 일이었다.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무리 죽여도 적들은 계속 왔고 이순신은 그때마다 수영을 바꾸며 적을 맞을 자리를 찾아다녔다. 군비는 늘 부족했고 수용은 언제나 가난했다. 저 바다의 뻘밭이 조선 수군의 훈련장이었다.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다. 적들은 조용했고 이곳에서의 몇 달이 이순신이 누려본 마지막 휴식이었다. 이순신의 휴식은 길지 못했다. 고금도 생활 6개월 만인 무술년 8월, 엄청난 변수가 등장한다. 침략전쟁 7년 만인 그해 8월, 히데요시가 죽는다. 죽기 전 히데요시는 절명시 하나를 남긴다.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간다는 그의 절명시는 세련된 허무와 초월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분명 그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무려 7년간에 걸친 한 전쟁을 주도하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죽였던 이가 그토록 간단히 모든 것은 꿈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세상에 남은 건 그 전쟁이 훑고 지나간 조선의 폐허와 그들에게 유린당한 조선의 삶이었다. 그걸 남겨두고 이제 그들은 돌아가겠다고 했다. 외성에 틀어박혀 있던 내륙의 적들은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갈 테니 길을 열라고 한다. 이순신은 길을 열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제 돌아가겠다는 적들을 그냥 살려보내야 하는가? 이순신은 길을 열지 않았다. 그때 부산 쪽에 포진해 있던 적들의 함대가 철군로를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싸움은 불가피했다. 이순신은 다시 급류를 선택한다. 이번에는 노량이었다. 노량, 그가 선택한 또 한 번의 사지다. 노량, 그 급류 위에서 적들의 전부와 조선 수군의 전부가 맞붙을 것이니 전쟁은 그곳에서 끝날 것이었다. 저 끝없는 싸움과 죽음과 죽임이 이렇게 끝장이 날 수가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끝나는 이 세상에 손댈 수 없는 무내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철수하는 적들을 바다에서 잡을 수 없다면 어느 날 적들이 모두 떠나버린 빈 광양만 바다의 적막을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적이 물러가버린 빈 바다에서는 죽을 수 없었다. 나는 기지를 닫았다. 나는 기지가 없고 모항이 없고 수경지가 없는 바다로 나아갔다. 나는 적의 전체를 내 전방에 두어야 한다. 나는 노량 바다로 가기로 했다. 적들은 거기에서 합쳐질 것이다. 그 바다에서 이순신은 죽는다. 이순신이 죽던 날 7년 전쟁도 함께 끝났다. 그는 바다에서 죽었고 자신의 마지막 전투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순신이 직접 적은 초서체 일기로 온전하게 묶여있는 마지막 장은 무술년 10월 7일의 일기이다. 무술년 10월 7일 말다.
아침에 송하려니 굴양 넷, 조 하나, 기름 5대, 꿀 3대를 가져왔다. 김태정은 쌀 2섬을 가져왔다. 가난한 군영 살림의 낱낱을 적은 게 그가 직접 적어 남긴 초서체 난중일기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 난중일기의 그 마지막 며칠 안의 기록은 참 아주 간략하고 짧은 글들이지만은 정말 가슴을 때리는 글들이죠. 그것이 뭐 기름 2대를 가져오고 조 몇 대를 가져온 일을 그 장군은 기록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느끼는 가난, 그 가난 앞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한없는 경건성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건성은 반드시 사실에 바탕한 행동으로서의 경건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순신의 죽음 앞에서 선조는 제문을 내린다. 한 장수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제문이었다. 나는 그대를 버렸건만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도다. 그러나 선조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칼날을 숨기지는 않았다. 이번에도 그 칼날에 원균이 동원됐다. 나는 일찍부터 원균을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이제 이 원균을 오히려 2등으로 낮추어 책정했으니 어찌 원통할 일이 아니겠소? 원균은 지하에서 눈을 감지 못할 것이오. 그로써 원균은 이순신과 나란히 1등 공신이 된다. 선조는 끝까지 이순신을 원균과 동급으로 묶었다. 이순신보다 7살 아래였던 선조는 이순신보다 꼭 10년을 더 살고 죽는다. 그는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아들 광해군을 의심했고 결국 그로 인해 조선은 또 한 번의 비극을 맞는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무도 믿지 못했던 사람. 그게 선조의 비극이었고 조선의 비극이었다. 나는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 바람결에 화약 연기 냄새가 끼쳐왔다. 멀리서 임금의 해소 기침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함대가 관음포 내항으로 들어서는 모양이었다. 관음포는 보살의 포구인가.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선창 너머로 싸움은 문득 고요해 보였다. 칼로 베어지지 않은 적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내가 먼저 관음포의 노을이 적들 쪽으로. 바다는 고요하고 죽음에는 흔적이 없다. 그 격렬했던 7년간의 전쟁도, 그 집요했던 선조의 불안도, 그 처절했던 이순신의 고독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 장모님한테 책이 있습니다. 안주는? 안주는 없어요. 나는 그에게 소주 한 잔을 올리고 싶었다. 슬퍼하기엔 너무 엄격했고 연민을 갖기엔 너무 삼엄했던 사람. 나는 감히 그에게 어떤 조사도 바칠 수 없다. 다만 한 시대를 견디며 감당해 나간 그의 정직했던 칼이 전하는 말을 듣고 싶었다. 시대는 늘 엄혹하고 세상은 늘 무겁다. 피할 길은 없다. 어느 날 그 무거움에 기진맥진할 때 나는 다시 이순신의 바다로 돌아올 것이다.